오랜만에 유럽 이야기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또 잠깐 신경 안 쓴 사이에 유럽의 중요한 뉴스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 이후에 프랑스는 대통령이 갑자기 의회 해산을 선언하고 재선거를 하면서 저분 왜 그러시나 하는 또 그런 이슈를 만들었고, 또 그 직후에는 영국도 또 선거를 했는데 다시 했는데 이번에는 영국은 또 거꾸로 보수당이 집권하다가 진보 쪽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극우로 가고 있고 영국은 다시 진보로 가고 있고, 이 전반적인 흐름이 도대체 유럽의 도도한 흐름 중에는 어떠한 그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행간을 좀 읽어보려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유럽 전문가 중에 저희와 연결이 되는 감사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안병옥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 교수님은 뭐 틈틈이 팟캐스트도 따로 하고 하셔서 저희 쪽 3프로TV에 못 나오실 때는 안쌤의 유로톡이라는 팟캐스트 가면 항상 목소리 들을 수 있다고. 예. 유럽 전문이시더라고요. 다른 거 얘기는 별로 안 하시던데 그렇게 유럽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이제 유럽에서 공부했고요. 유럽 정치 경제 쪽이 아무래도 글로벌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점은 유럽이지만 그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봐서 유럽이 예. 좀 몰락하고 있죠, 기울고 있고,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일단 객관적인 지표는 예를 들면 2000년도만 해도 유럽이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조금 컸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의 7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그동안에 경제가 쭉 성장했는데 유럽은 저성장 아니면 정체됐다는 얘기고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 G2의 경쟁 속에서 과연 유럽은 뭐냐, 유럽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유럽에서도 최대 화두입니다. 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는 뒤지고 있는데, 그렇죠. 뒤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유럽 하면은 흔히 하는 얘기가 유럽은 좀 많이 쉰다. 예를 들면은 법정 의무 휴가가 한 달 정도 보통 많고요. 미국 사람들이 흔히 비교하는 게 반대로 미국은 법에 규정된 법정 의무 휴가가 없습니다. 상당히 독특한데요. 점심시간도 따로 없다면서요, 거기는. 네. 샌드위치 먹고, 사장이나 직원이나.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가 제가 봤더니 2차 대전 후에 유럽에서는 한 70년대 초 그 석유 파동 나기 전까지 자본주의 황금 시대라 해서 고성장했고 복지가 틀이 갖춰졌거든요. 예. 근데 당연히 이제 2차 대전 후에 노조의 힘이 강해지면서 법정 휴가를 의무화해서 법으로 만들었는데 미국은 노조 조직화율이 상당히 낮았고 그냥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재량권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기업의 뭐 규모나 아니면 그런 기업 문화에 따라서 휴가를 많이 얻는 사람도 있지만 법정 의무 휴가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장을 하다가 유럽은 조금 더 쉬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미국은 그 선택이 아니라 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쪽으로 뭔가 그렇게 결정된 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성장률의 차이로 보여진다. 일단 뭐 단순하게 해볼 때는 미국은 복지는 예를 들면 유럽보다는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모델 비교할 때 미국식하고 유럽식하고요. 유럽은 복지를 절대 놓지 못하고, 일단 복지라는 게 한번 확립되면 깎기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흔히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게 그런데 가치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못하겠어서, 복지는 강한데 조금 좀 가난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환경과 미국처럼 활력은 넘치는데 아래는 뚫려 있어서 되게 불안하고 지치는 삶과, 그러니까 유럽이 선택한 게 뭐 그래도 그게 더 궁극적으로 오라 쪽일까요? 아니면 유럽이 아이고 우리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경제를 망치고 있네,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런 쪽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유럽에서도 보통 우리가 구분하는 게 북유럽 모델하고 독일의 그런 오르드 리버럴리즘 하는데요. 질서 자유주의 뭐 이런 쪽 모델하고 또 앵글로색슨 쪽, 이제 영국은 유럽에서 나갔으니까 영국 쪽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앵글로색슨 모델이야 영국, 미국하고 상당히 많이 흡사하고 복지 수준 비교하면은 독일이나 이쪽보다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독일이나 북유럽 정도를 보면은 뭐 워라벨이나 아니면 플렉시큐리티 해가지고 유연한 뭐 직업 안정성에서 참 어려운 일인데 복지하고 성장을 좀 그래도 조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단순히 얘기하면 미국은 성장 우선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상이한 사회 모델에서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미국의 일방주의나 아니면 미국의 오바마 케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에는 보편적인 건강보험도 없었거든요. 아까 법정료가 없던 것처럼. 네. 유럽 사람이 볼 때는 좀 미국 이상한 사회라고 그렇지, 보는 이상하죠. 저 없을 게 따로 자기들이 있지. 볼 때는 여러분 일을 안 해도 복지가 상당히 저기 보존이 되고 이렇게 안정화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상이한 사회 그런 모델이라고 것 같아요.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 여쭤보면 그러면 미국이 유럽을 부러워해요? 유럽이 미국을 부러워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것도 서로 좀 부러워한대요. 미국인들도 아유, 유럽처럼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이게 사는 거냐라고 얘기하고 예. 유럽도 아유 우리는 너무 이런 해서 많이 뒤처졌어. 미국처럼 해야 돼. 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맞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값싼 러시아산 천가스가 끊어져서 제조업을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독일에서도 지금 이제 노조가 강력한 노조가 요거는 주당 35시간입니다. 이미 프랑스는 21세기 초에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예. 주당 35시간이. 독일은 이제 주당 35시간 된 데가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도 면세점을 높여줄 테니까 과세 표준을 높여줄 테니까 좀 일 좀 해라. 해라. 네, 이런 식으로 좀 정책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면세점을 높여줄 테니까 일하란 말은 세금을 좀 깎아줄 테니까 일하란 말이고. 그런 의미죠. 그 말은 현재 세금 체계는 야, 그 하루에 한두 시간 더 일해도 돈 더 받아봐야 세금 내고 나면 맞습니다. 남는 거 없어. 그냥 일찍 집에 갈래. 예. 이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체계가 그 세금이 좀 무겁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요즘 프랑스와 영국이 일단 유럽에서는 뜨거운 뉴스인데 일단 가장 핫한 뉴스 그 영국의 총선 예. 이제 막 끝나서 개표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죠. 거의 완성이 되고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이게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인데요. 650석 지역구구 소선구제입니다. 영국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한 똑같습니다. 표라도 더 얻으면 그냥 그 사람이 국회의원. 맞습니다. 사표가 많은 상황이고 650 선거구인데 647석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노동당이 14년간 거의 만년 야당이었다가 지금 압도적으로 거의 사상 최대 규모고요. 저 빨간색이 노동당이에요. 네, 빨간색이 노동당이고. 야, 압승이구나, 압승. 네, 2019년보다 무려 211석을 더 얻었고요. 보수당은 200년 정당 역사에서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최악. 그러니까 보수당이라고 하는 정당 체제가 확립된 게 1830년대거든요. 네. 거의 200년 된 정당이고 2차 대전 후부터 지금까지 79년 동안 영국 보수당이 거의 3분의 2 기간 동안 집권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 정도로 패배는 진짜 엄청난 패배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보수당이 저렇게 민심을 잃고 예. 노동당이 압승한 건 보수당이 많이 잃어서 그래요? 아니면 노동당이 뭐 좀 인기를 얻어서 핵심은 보수당이 경제를 망쳤다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919년도 가을에 총선이 있었을 때 겨울이네요. 12월 초. 노동당이 참패를 해서 상당한 참패를 해서 최소한 10년은 만년 여당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요. 불과 5년 만에 뒤바뀐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큰 이유는 보수당은 보통 우리도 그러지 뭐 경제 능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경제는 보수가 좀 낫지. 그렇게 했는데 14년 동안 브렉시트도 보수당 주도로 단행했고 코로나 때 지금 기억나실 겁니다. 영국이 2주 정도 봉쇄를 늦게 단행하는 바람에 난리 났었다. 유럽에서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꽤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자, 그런 걸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표로 심판한 것이죠. 경제가 나빠서 보수당한테 표를 심판하고 노동당한테 한번 좀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영국 전역이 다 이제 노동당으로 넘어갔군요. 예. 웬만하면 유럽은 약간 전체적으로는 유럽 의회 선거도 그렇고 우쪽, 보수 쪽, 극우 쪽 분위기라고 그러는데 예. 영국은 다르네요. 영국은 지금까지는 보수한테 줬다가 갖고 와 다시 친구들아. 네, 저도 이 정치 사이클이 약간 영국의 대륙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2016년 2월 말에
유럽연합 탈 때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냥 그걸 어떻게 규정하냐면 포퓰리스트 정치혁명이 처음 성공했다. 브렉시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래서 네. 포퓰리스트는 흔히 쓰는 말인데 조금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트럼프도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지 않습니까? 예. 기존 정치는 엘리트 중심이고 부패했다. 하지만 나는 서민을 위해서 일하고 서민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퓰리스트인데요. 근데 뭐 트럼프 들어왔고 여기 노동당 당수 들어왔고 다 서민 출신은 뭐 극소수고 그렇게 이제 내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인기를 얻는 건 대개 보면은 아무래도 위기 때 경제 위기 때 단순한 해결책을 들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민 반대, 유럽연합 반대, 예를 들면 통합의 강화 반대.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보통 이 포퓰리스트 논리가 우리한테 맡겨주면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기존 정치는 썩었고 나는 서민을 위해서 일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논리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브렉시트예요? 영국에서 이제 브렉시트를 주동한 사람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외무장관이다 총리까지 한 보리스 존슨이 있고요. 예. 이번에 그 영국 총선에서도 영국 개혁당이라고 새로운 정당인데요. 예. 이걸 이끄는 사람이 나이젤 페라지라고 브렉시트 찬성 운동에서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보리스 존슨 한 명. 주동자였군요. 주동자가 네. 신당을 만들어서 이번에 보수당이 참패한 이유가 보수당 표를 상당수 끌어왔습니다. 영국 개혁당이. 예, 영국 개혁당. 예. 그래서 완전히 1등 공신, 노동당 앞서기 1등 공신은 같은 보수가 분열되기 때문에 예, 영국 개혁당입니다. 그래서 나이젤 페라지가 앞으로 영국 정치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그래요? 예, 트럼프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안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입장을 번보고 출마를 선언해서 90% 지역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네, 영국 개혁당이. 네, 그래서 이제 보수당에 실망한 보수당 유권자들 표를 상당수 갉아먹어. 갈라먹는 바람에 예. 각 선거구에서 2등, 3등이 그렇게 보수당과 개혁당의 경우가 많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부지리로 노동당이 가져가고. 소선거제의 그 안 좋은 점이 사표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당이 34% 득표했는데 거의 3분의 2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전체 득표수는 34인데. 네, 34%. 그러니까 최저 득표율로 거의 압도적인 표를 가져갔습니다. 지역구는 다 가져갔군요. 네, 그게 이제 1등 공신이 나이젤 페라지라고 하는 보수당 사람이 올 때 완전히 배신자가 된 거죠. 그 기존 보수당과 영국 개혁당의 노선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이제 그 나이젤 페라지가 트럼프하고 친하고 원래 이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일하려고 이번에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선거 견해 내세운 게 필수 이민만 받고 이민을 동결하겠다. 네. 그래서 필수 이민은 뭐냐면 의료 분야하고 요양 분야 같은. 그러니까 영국한테 도움이 되는. 예, 그 이민 받고 나머지는 동결해 버리겠다. 이민 정책에서 가장 강경하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영국이 브렉시트 한 다음에 내세웠던 게 전 세계로 영국의 가치를 전박해서 이제 글로벌 브리튼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은 공적 개발 원조, 그러니까 선진국이 개도국, 후진국 도와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0.7%를 딱 못 박아놨어요. 예산을 건드리지 못하게. 유엔에서 권고한 게 국내 총생산의 0.7%는 ODA로 도와줘 이렇게 했었거든요. 바깥으로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 이제 영국이 북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처럼 0.7%를 달성한 몇 개 안 되는 나라였었는데요. 이 글로벌 브리튼 하면은 그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이젤 페라지의 영국 개혁당은 그걸 절반으로 줄이겠다. 자, 다른 나라 도와줄. 그렇죠. 우리도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민족주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강경한 이민, 그 다음에 각자 도생해서 국민 우선해주겠다. 네,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보수네요. 그러면 훨씬 더 우라고 우쪽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개혁당. 훨씬 더 오른쪽으로 더 간 그런 정당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스트에 좀 더 가깝고. 예. 그러니까 아까 포퓰리스트 정치의 정치 혁명의 첫 성공 사례라고 했던 건 보수당이 국민 여론이 브렉시트를 원하니까 예. 그냥 그거에 편승해서 하자고 해서 정말 해버린 이제 그런 사건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당 중에 일부하고 그 당시 페라지는 또 영국 독립당이었었거든요. 영국이 왜 식민지냐 이유에
독립해야 된다. 그 사람이 이제 20년 전부터 요장을 해서 일부 포퓰리스트들이 그거를 그렇게. 주도해서 이제 브렉시트를 달성했으니까 제가 이제 포퓰리스트 정치 혁명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포퓰리스트 정치 혁명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2016년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대서양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서양 바람이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요번에 페라지가 안 나온다 했다가 한 달 만에 번복고 나면서 뭐라 했느냐? 트럼프를 도와주려 나왔다 그랬습니다. 아, 영국에서 먼저 바람을 일으키겠다. 신보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트럼프 이 당선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가 뭐라 할까? 대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 아니요 선고를 받았고 알겠어요. 바람을 좀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당이 그럼 영국의 의회를 장악하면 영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제 있을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노동당도 가장 앞선 게 친성장, 친기업을 내세웠습니다. 노동당도 그 전에 좀 급진 좌파로 갔었는데요. 네. 중도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TSE 100이라고 그 시가총액 영국 주식시장에서 100대 기업인데 예. 그 기업 중에서도 한 상당수 기업인들이 이번에는 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공개적으로. 부패한 보수당보다는 예. 노동당도 노동당을 밀어준 요 정도 것이죠. 친기업이면 괜찮아. 예, 그렇죠. 노벨얻었고 가장 큰 게 이제 경제 성장. 지금 영국이 저성장에 있는데 올해 잘해 0.4, 0.5% 정도거든요. 네. 성장률이 예상이. 이걸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제고할까 그런 걸 하는데 영국이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서 1년에 30만 가구 정도, 30만 호 주택을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네. 보수당은 절반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당이 좀 들고 나온 게 그린벨트가 조금 더 완화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나와서는 게 어떤 말이냐면 역에서 3km 이내는 그린벨트를 조금 해제하는 게 어떠냐. 역세권을 개발하자는 거죠. 그린벨트 안에 있는 마을이라도 역세권을 좀 더 개발하자. 예,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상당히 이번에는 좀 노동당을 좀 반겼습니다. 근데 이게 실행이 좀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실행. 근데 이제 선거 공약은 상당히 친기업인데. 네, 친기업적으로 했는데 피가 약간 그래도. 그렇죠. 노동당에서도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되고도 약간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노동당에 일부 급진파도 있고 중도도 있고 일단 당의 중심은 중도로 왔지만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어부지로 승리를 했지만 애매하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 폐지하자는 민주당을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좀 불편하신가 봅니다. 아닙니다. 영국의 노동장은 약간 그런 쪽이 됐군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정책들은 뭐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일단 되나요? 경제 성장을 제고하려면 유럽연합 EU와의 관계도 조금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브렉시트가 워낙 분열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최대한 거론이 안 됐습니다. 반대로 보수당은 노동당이 되면 브렉시트 번복할 것이다 막 공격을 했고요. 이제 선거 이 공격용으로 그렇게 삼았는데요. 네,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관계를 좀 개선할 것이다. 유럽하고는. 유럽하고. 워낙 보수당이 유럽이랑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수당 치하에서 올 초부터 유럽연합에서 연구 개발을 같이 하거든요. EU 예산으로. 그걸 영국이 3년 정도 넘게 협상한 다음에 이번에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유럽연합의 R&D 프로그램에 영국 연구자들 들어가서 함께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탈퇴했지만 예산을 지불하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분야별로 조금씩 협력할 수 있을 테고요. 안보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안보 쪽은 좀 긴밀히 더 협력할 수 있고. 원래 안보는 보수당 때도 유럽이랑은 서로 잘 긴밀하게 했으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좀 더 긴밀해졌죠. 그렇게 돼서 노동당 의석이 저 정도면 다시 유럽이랑 합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저도 요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반 전부터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유권자들이 20%포인트 넘거든요. 높거든요. 저 그러면 예를 들면 왜 다시 가입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이제 잘못됐다는 결정하고 재가입은 또 다른 거긴 그렇죠. 하죠.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고요. 유럽도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게 보수 당원들은 재가입 반대가 80%고요.
네. 노동당원들은 재가입 찬성이 80%입니다. 그 원래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재가입은 저는 앞으로 한 2, 30년은 걸린다. 그렇게 볼 때. 예.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실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제 그런 거 좀 쭉 지켜보고 일단 정당에서 예를 들면은 다시 가입하자는 게 표를 얻을 수 있어야 이게 공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분열적인 이슈는 앞으로 최소한 10년 정도는 표를 얻을 수 있는 이슈가 절대 아니죠. 아, 그거 들고 나오면 그렇죠. 또 노동당 무조건 간표연이죠. 노동당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도 야, 네. 유럽 다시 재가입은 맞습니다. 아니지 친구들아. 네.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예를 들면 진짜 2, 30년 후라고 하는 게 영국이 이제 그 이후에도 경제도 볼 테고 실용적이고 그래서 또 유럽 나라도 많이 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분야별로 하다 보면은 재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먼 훗날의 일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이번에 그 영국 총선과 관계된 뉴스를 읽다 보니까 영국인들이 그 기존 이제 보수당 정부에 실망하고 불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브렉시트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네. 야 어떻게 몸이 아픈데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 이 친구들아. 맞습니다. 지금 이빨 아픈데 지금 3개월째 이게 뭐야 지금 내가 뽑았잖아. 예. 이게 나라야. 네. 라는 이야기를 그게 예를 들면 한다고. 총선에서도 네. 경제하고 NHS라는 무료 건강보험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또 어쩌다 영국의 의료가 그렇게 네. 됐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30대 중반에 가지고 6년 있었는데요. 그때는 1차 진료기관, 그 동네 병원, 보건소. GP라고 그러죠. GP. 그냥 바로 갔으면 됐는데요. 지금은 동네 의사 보는데도 평균 열흘 기다립니다. 열흘.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 상급 기관 가세요 하는데 3달 반 기다립니다. 뭐야? 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병을 키우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충격적인 게 한 달 전에 영국 응급의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하루에 38명이 숨진다. 1년에 14,000명이 숨진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나 의료진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다 왜 없냐고 네. 영국에. 자, 영국의 NHS는 우리 근로자들이 내는 기여금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다 재정으로 보존해 줍니다. 예. 사용자가 내지 않고. 예. 자, 그 말은 정부 재정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영국 공공 지출의 거의 40%가 무료 건강보험에 지출됩니다. 아 의사들 월급 주느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 인력하고. 그런데 의료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의사가 부족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은 그만큼 따라오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의사를 더 뽑아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야 의사들 설득해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되지만 예. 영국은 예산 자체를 늘려야 의사를 더 뽑을 수 있군요. 그렇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되는데 매년 NHS 그러니까 무료 건강보험 예산은 늘어나지만 그걸 따라잡을 수 없는 거고요. 아이러니한 게 보수당이 선거 이기려고 어떤 조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했냐면 NHS 기여금이 과세 표준 12%였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 과세 표준이 500만 원이다. 네. 그럼 12%니까 60만 60만 원이죠. 원. 네. 그런데 그거를 1월 1일자로 해서 올해 10%로 낮췄고요. 4월 1일자로 또 8%로 낮췄습니다. 기여금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건보료예요. 그렇죠. 건보료로. 아, 지금 투자하려면 더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데요. 부족한데. 그리고 유권자들도 NHS 대기 시간 줄이는데 나 돈 더 낼 수 있다고 하는데도 어떻게든지 선거를 이겨버려 거꾸로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동당도 참 골치 아픈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정권을 물려받아서 아하. 일단 공약에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금 안 올리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양쪽 다 세금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했다는 거군요. 노동당은 깎아주겠다는 얘기는 않고 올릴 수밖에 없는데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인들은 어디나 똑같아. 네, 이게 그러니까 NHS가 진짜 예를 들면 2019년만 해도 치료 대기자 수 그러니까 상급 기관으로 가려고 하는 치료 대기자 수가 420만 명이었었는데요. 네. 올해 가장 최근은 750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서 본 다음에 상급 기관으로 긴급 수술 환자를 제외하고 상급 기관에 진료가 필요한 사람 치료 대기자 수가 750만 좀 큰 병원 가셔야 되는데 큰 병원 진료 보려면 뭐 몇 달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그게 평균 3달 반 기다리는데요. 기다리는 사람의 수가 750만 명입니다.
그 진짜 그러다가 병 커지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예. 뭐 그 보도도 많이 되고 보통 이러면 촛불 들지 않습니까? 영국은? 저도 영국에서 놀란 게 영국 사람은 진짜 인내심이 강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너무 답답해서 관공서 가지고 막 전화 들고 싸우고 그럴 것 같아요. 가족이 아프잖아요. 예. 네.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일단 그게 이제 야. 그 삶의 속도가 다르죠. 하하. 저도 놀랐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 행정 서비스하고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그 슈퍼맨의 속도입니다. 쉽게 비교한다면. 아니,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예. 뭐 이런 공무원도 게으르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코리아 공무원 못 따라간다. 네. 그럼 영국은 부유층들도 번호표 뽑고 똑같이 3달 반 기다려요? 일단 기다릴 수 있거나 아니면 개인 건강보험을 많은 돈 내고 들어서 빨리 해결하죠. 부유층들은. 그럼 가면 큰 병원 가면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쪽 다른 보험 사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 처리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면은 뭐 EU 쪽에 있을 때는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도 하고. 네. 야, 그러니 예산 없다고 아픈 가족은 3개월씩 기다리라고 하면서 또 뭐 인류공원에 이바지한다고 하면서 이민은 받아가지고 이민 캠프에는 돈 자꾸 많이 쓰고 뭐 대외 원조 뭐 GDP의 몇 % 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영국이 그래도 리딩 컨트리니까 하자고 했다가도 자꾸 자다 깨고 화나고 그러겠네요. 네, 이제 경제가 예를 들면 성장하고 그러면 좀 너그러워질 텐데 경제가 팍팍하니까. 계속 저성장이고 유럽연합보다 경제 성장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그냥 쭉 평균을 내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극우 정당들이 틈새를 잘 파고든 것이죠. 그 불만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미 강경한 이민책을 제시하고 왜 우리가 못 사는데 후진국 도와주냐? 절반 깎겠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영국 보수당도 집권할 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브렉시트가 원래 그런 컨셉이고. 보리스 존슨 그 브렉시트 찬성 대표자가 총리가 됐을 때도 법을 고쳐서 0.7% 의무를 0.5% 줄였습니다. 그걸 나젤 파라지의 영국 개혁당은 그거를 절반 줄이겠다고. 또. 네. 그런데 그런 보수당들한테는 정권 못 맡기겠다. 경제를 망치고 있지 않냐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당 쪽에 한번 맡겨보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다. 일단 뭐 보수당에 너무 질려서 노동당한테 한번 맡겨보자. 기회를 주자 그런 의미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영국이 그래도 좀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까? 그 변화도 있을까 싶어서요.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요. 일단 노동당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는 변할 거 없고 예. EU와 관계 개선은 좀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주 점진적으로. 예. 급속히도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건 또 집토끼도 잃을 수 있는 정책이니까. 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영국 변화에 대해서는 그 정도 좀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고. 예. 저는 궁금한 게 프랑스는 아직도 미스테리잖아요. 예.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의회 해산하고 선거 다시 하자고 하냐. 한 달 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이미 자기 지지율 꼬라박은 거 예. 확인하고 한번 해보면 똑같은 결과 나올 텐데 왜 예. 기존보다 의석을 줄이는 바보 같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예. 정말 이상하다. 저도 그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마크롱이 39살에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제 7년 됐지 않습니까? 2017년 됐으니까 재선했고 예. 지금 이제 4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폴레옹 이후에 최연소 국가지도라고 했거든요. 최근 그 프랑스에서 벌어진 고의를 혹시라도 이제 뉴스 업데이트를 좀 해보는 차원에서 그렇죠. 일단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예. 무슨 일이 왜 벌어졌는지. 갑자기 유럽의회에서 극우 정당한테 절반도 안 되는 의석밖에 못 얻은 대통령이 조기 총선 앞으로 3년 더 남았는데 조기 총선을 치른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보통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도 12월 정도에 조기 총선을 하려고 그랬다. 그거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왜 그러냐면 조기 총선이라는 게 예.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총선은 그렇죠. 4년에 한 번씩 하지. 맞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의회 해산하고 총선 거 다시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데 예. 왜 유럽 나라들은 종종 그런 걸 프랑스에서 하더라고요. 가능한 것은 이제 네. 프랑스는 대통령의 외교하고 국방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 나머지 국내 내치는 이제 총리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나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막강하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금 민주당이 과반인 의회를 야 해산 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산을 할수 어머나 있어요. 어머나. 그리고 상당히 막강한 대통령제죠. 그리고 선거 다시 한다. 선거 다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예상은 올해 안에 조기 총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어. 프랑스도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을 버리고 예. 그래서 해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행정부 역할을 하죠. 거기에서 각국이 재정 적자를 검사합니다. 검사. 그래서 유로존 단일화폐는 너무 이 경제 부채가 많으면 안 되니까. 정부 재정 적자는 GDP의 3%를 넘어서는 안 되고 공공부문 부채는 60%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네. 프랑스가 공공부채는 100%가 넘었고요. GDP에. 네, 정부 재정 적자는 5%가 넘었습니다. GDP에. 그래서 이번에 집행위원회에서 6월 한 중순에 경고를 했어요. 그럼 몇 년 안에 그걸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 내년에 예산하는데 올해 11월 정도겠죠. 대폭 복지를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 잔류하려면 그렇죠. 그거를 네. 당연히 받아들여야 지켜야 되니까.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마린 르펜이 하는 극우정당 국민연합, 민족연합은 복지를 대폭 확대하려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마린 르펜은 지금 프랑스 대통령과는 반대쪽의 당이죠. 정반대에 있는 극우당이라고 극우당에 저 이끌고 있는 사람 마린 르펜. 극우가 근데 극우가 감세를 요구하고 있고 대폭 신기하네. 정부 재정은 늘리자. 지출은 늘리고.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프랑스 의회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안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예를 들면 몇 달 앞서서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렇죠. 먼저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내가 유럽의회에서 극우정당한테 절반도 못 얻었지만 과연 극우정당이 수권 능력이 있느냐 유권자한테 물어보겠다고. 프랑스 국민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와 진짜로? 한 번도 집권해보진 극우정당한테 말 그대로 감세하면서 어떻게 정부 지출을 늘리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포퓰리즘적 주장만 하는 극우정당을 예. 이번에 유럽 의회 선거 때 예. 여러분들이 30% 제1당을 넘는 줬으니까. 지지율을 주면서 1등 줬다 하는데 그렇죠. 나 이러면 대통령 못 해먹겠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유럽의 선거 결과 나왔을 때 마크롱이 생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메시지와 우려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뭐냐면 이런 극우한테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림수는 아무리 유럽에서 이렇지만 유럽의 투표는 항의 투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집권당에 대한 중간 투표. 설마 이런 무책임한 한 번도 정권을 차지하지 못했던 극우 정당한테 제1당에 과반을 줄까? 그리고 선거운동이 준비 안 됐을 때 조기 총선을 그러면서 승부수를 건 거거든요. 어차피 연말쯤 가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저쪽이 새가 기세등등하니 유럽 의회 선거 결과를 오히려 핑계 삼아서 맞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선거해버립시다라고 하면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저쪽도 준비가 안 됐을 그렇죠. 테니 네. 그렇게 했는데 6월 30일 1차 선거에서는 뭐 유럽 의회 선거하고 겨우 거의 대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선거를 보니까 1차, 2차 나눠 하던데 예.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1차에서 당선되려면 등록 유권자의 25%는 아니면 그 투표한 사람의 절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1차 당선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51% 이상 지지율을 얻은 그렇죠. 그래서 2차로 가는 사람은 3명이 가는데요. 네. 이번에 그래도 다양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극우가 계속 올라가면 마지막에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가 결선에서는 싫지만 극우의 집권을 막아주기 위해서 표를 몰아줬거든요. 프랑스는 아직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요번에도 중도 좌파가 4개 정당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선거 연합을 구성해서
단수 예를 들면 선거구에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는 여전히 그 프랑스의 극우 정당이 1위를 했고 유럽 의회 선거 결과와 비슷하게 저게 1위를 했는데 중도좌파 4개 선거연합이 2등으로서 한 3%포인트밖에 안 났어요. 선거연합이. 그래서 이제 7월 7일 이틀 후죠. 일요일 날 결선 투표를 내일 하는데요. 모레 하는 거네요. 내일 모레 하는데 예. 그러면 3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결선 투표는 어떻게 지금 됐느냐? 교통 정리가 돼서 한 100명 정도만 결선 투표를 합니다. 아, 1, 2, 3등 3명 보냈는데 예. 보통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극우파가 올라갔고 예. 나머지 2명이 단일화를 그렇죠. 하면서 단일화를 해서 이번에도 조금 밀어주기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아. 지금 이제 극우 정당 국민연합 마린 르펜이 577석 중에서 289석 과반은 못 얻겠지만 한 270석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쪽 정당이. 예. 그래서 원래는 이쪽 국민연합도 절대 과반을 얻어야 총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말을 바꿔서 내가 제1당이 되면 다른 이쪽 정당, 극우 쪽 정당하고 힘을 합해서 총리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번에 선거 결과에서 1당이 되면 1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걸 텐데 아니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에서 아무튼 누구 총리를 지명하면 예. 될 텐데 예. 총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내가 절대 과반을 얻어야 총리를 하겠다고 1차 투표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당의 예. 당이 그 당수가 과반이 되면 난 총리 하는데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고 상당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1차 투표가 끝나고 나서 엊그저께 당수가 말을 바꿔서 1당만 돼도 하겠다. 1당만 돼도 다른 우파 정당하고 힘을 합해서 내가 총리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2차 투표는 내일 일요일이고 일요일 날 하는 거고 예. 거기에서는 의석 숫자가 예상보다는 줄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 극우 정당의 발호를 걱정하는 나머지 정당들이 예. 야 니들 단일화를 해라. 쟤네가 되면 좀 그렇잖니. 그런 압력으로 계속 단일화를 하고 있다 하니 예. 1등으로 올라갔지만 결선에서는 지고 1등으로 올라갔지만 결선에서는 지고 이럴 가능성이 꽤 있네요.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요. 음. 이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 그렇고 MZ 세대가 의외로 많이 찍었습니다. 극우 정당. 극우를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최상위 1%도 이번 1차 투표를 보니까 감세 그런 게 있었겠죠. 국민연합 극우 정당을 2년 전보다 10% 포인트 더 찍었습니다. 그 고소득자들도 네, 고소득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무직도 국민연합 쪽으로 많이 돌았고 선회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국민연합이 과연 몇 석을 얻을까가 지금 유력한 시나리오는 뭐 250에서 270석 정도거든요. 프랑스는 전체가 몇 석인데요? 577석 중에서 57 그러면 한 280 정도를 얻어야 과반이 289석을 얻어야 과반인데 과반에 조금 못 미치지만 나머지 우파 정당하고 하면은 과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린 르펜이 연정은 될 거다. 그렇죠. 그거를 보고 내가 절대 과반은 못 얻어도 다른 우파 정당 힘을 합해서 총리하겠다고 자신 있게 선언한 거예요. 야. 그러면 마크롱은 실패한 거네요. 예. 마크롱은 이제 3년이 남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레임덕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승부수를 던졌는데 승부수가 통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레임덕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이 국민연합도 아까 영국의 나이젤 파라지 비슷하게 예. 이민 절대 반대. 뭐 쉽게 해서 인종주의니까 백인만 우선하겠다는 얘기고요. 프랑스 극우 정당. 예, 그 공약 중에 이민자보다 우리 시민을 예를 들면 공공주택 배정에 우선하겠다는 공약도 나섰습니다. 프랑스 시민을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이민자라도 그렇죠. 난민들도 그냥 공공주택 우선 줬는데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시민 먼저 공공주택 배정하겠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희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마크롱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했는데 이 극우 정당은 기본적으로 친푸틴입니다. 친러시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확전을 반대하고 있고 약간 조금 이제 입장을 선회는 아니고 조금 완화를 해서 확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외교하고 국방 정책을 총괄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 예를 들면 줘야지. 그렇죠. 총리가 되면 이거를 계속해서 늦출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유럽의 전서 단일 대우에 이제 균열이 가는 거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안 줄 수 있다. 네, 계속해서 늦출 수 있죠. 최소한. 이번에 조기 총선하기 전에 의석 분포는 예.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회 넘버원이었어요. 거기가 의회 넘버원이었었는데 한 200석 남짓밖에 과반은 안 아니었고 됐고요. 여전히 여소야대였는데.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럼 보통 그런 나라들은 여소야대면 다른 당하고라도 연합해서 일단은 과반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이제 논의하면서 가잖아요. 예. 그거는 했었. 근데 나봐요. 프랑스도 예를 들면 마크롱의 그 르네상스 정당이 한 150%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쪽에 뭐랄까 약간 가까운 정당하고 비공식 연정을 했거든. 공식 연정이 아니라 비공식 연정. 지금 근데 그게 우리로 치면 민주당과 조국당이 서로 이제 그렇죠. 같이 하는 비공식 것처럼. 연정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었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결선에서 예를 들면은 그 중도 좌파 4개 정당하고 마크롱 정당과 르네상스 정당하고 좀 합의를 해서 한만 올린 거거든요. 네. 그건 좀 다행스럽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기 총선 끝나고 나면 그렇게도 안 움직여 주겠네요. 마크롱이 원하는 대로 의회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크롱이 이제 자기 입장을 중도로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도가 뭐냐 해서 계속 비판을 받았는데 어떤 거는 우파 정책을 가져고 어떤 거는 좌파 정책을 가져왔고 그 중도 좌파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우리를 치면 안철수님의 극중주의. 예, 그래서 너무 이쪽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마크롱의 르네스 정당하고 중도 좌파 정당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너무 그 마크롱의 자기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원래도 잘 삐걱삐걱 연정이 잘 안 되고 있었군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마크롱은 어차피 지금도 잘 안 되는 거 뭐 별로 잃을 건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어차피 연말 되면 또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연말 돼서 한다고 뭐 그렇다고 내 지지율이 올라가겠어. 아무튼 그렇죠. 뭐라도 그런 해보자.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마린 르팽 그 극우 국민연합 지금은 당수가 아니고 이제 그 위에 있는데 2012년, 17년 두 번이나 대통령 선거 나왔는데요. 2012년 때는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하고 마크롱 이전이네요. 그 중도 우파 쪽하고 사회당이네요. 한 30%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요. 네,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자, 2017년에 마크롱하고 마린 르펜이 붙었고요. 예. 그다음에 2022년에 똑같이 붙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네, 대선에서. 예. 2017년 결선 투표에서는 마린 르펜하고 마크롱 차이가 결선 투표에 거의 30%포인트 차이 났는데 2022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네, 그만큼 다음 대선에는 마린 르펜 그렇죠. 극우 정당 이 바람이 제대로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마크롱이 왜 이렇게 조기 총선했냐 할 때는 어차피 연말에는 하려고 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마린 르펜 쪽에서 대통령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번 정부 맡겨보자. 그럼 얘들이 제대로 하겠어? 그러면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이 사람들 대통령 안 돼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그건 좀 너무 먼 얘기고요. 오히려 차라리 르펜을 장외에서 야당 지도자로만 살려두면 그렇죠. 다들 르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테니 네. 르펜 네가 와서 그럼 해봐 그럼 해서 아예 그냥 총리를 시켜주면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어차피 프랑스는 힘들 테니까. 그렇죠. 202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정권을 맡겼는데 이거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러면 대선에서 유권자가 실망해서 다시 극으로는 안 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먼 얘기 같고요. 3년을 내다보겠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프랑스 갑작스러운 총선의 결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극우 정당이 실제로 국민의 지지율을 받아서 뭐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받은 거고, 그럼 마크롱은 이제 더 의회 지원은 얻기는 좀 어렵고 상당히 갈등이 계속되고요. 그러면 프랑스는 앞으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막 계속 그렇게 가겠네요. 네,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까지 동거 정부라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총리 정당이 다른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갈등이 많았죠. 예를 들면 유럽 연합 정상회담, 유럽 이사회 참가를 같이 합니다. 대통령하고 총리가. 그리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그 장관들이 하거든요. 유럽 의회하고. 그러면은 예산 같은 거 이 국민연합이 만약에 이번에 총리가 돼서 내치를 한다 그러면 계속 의회에서 이제 거부하는 거죠. 이번에 그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공약 중에 뭐가 있느냐? 영국이 브렉시트를 때하고 똑같이 우리가 유럽연합 예산 너무 많이 내니까
1년에 20억 유로 덜 나겠다는 공약도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우려스러운 게 독일하고 프랑스가 예. 유럽 통합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독일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외교력을 바탕으로. 근데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다 총리나 대통령의 레임덕입니다. 독일은 3당 연립정부여서 가장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중도좌파인 녹색당하고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연기관 2035년까지 퇴출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독일이 미랬던 건데 가장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이 안 돼 해가지고 합성연료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레스트 볼 때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자기들이 앞선 정책을 뒤에서 뒤집었어요. 아, 독일도 그 네. 이후에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독일도 이제 앞으로 총선이 1년 한 2개월 남았는데요. 네. 내년 가을이니까. 독일은 지금 숄츠가 네. 총리. 숄츠 총리인데 3당 연립 정부여서 계속 티격태격합니다. 거기는 좌우 중에는 뭐예요, 독일은? 3개 정당 연립인데 2개 정당은 중도 좌파고 네. 1개 정당이 중도 우파에서 가장 친기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기가 잘 안 안 맞죠. 맞네요, 안 거기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리더십 역할을 독일하고 프랑스가 했었는데 아, 체코가 석자구나, 독일, 프랑스가. 그렇죠. 국내 정치에서 수세에 몰린 정치인이 유럽 무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리더십 공백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다. 야. 그래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 공백이라는 게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유럽 통합해서 그래도 미국 같은 약간 그 속칭 쌍놈들보다는 예. 유럽이 사실 문명국가 아니냐 이 지구에서 그러니 네. 우리가 그래도 좀 이성을 가지고 좀 난민들도 좀 받고 그 경제 같은 것보다는 좀 더 높은 가치를 좀 추구해 보자. 전쟁도 하지 말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모여 있는 건데 그거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하고 제코가 석자고 우리 국민들 갈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이제 반발 때문에 생기는 이런 정치 혼란이라 예. 와 이게 쉽게 다시 우리 한번 힘내자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1950년하고 51년부터 유럽 통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네. 지금 70 한 4, 5년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속도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독일 마르크화가 유럽에서는 달러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독일은 마르크화도 폐기하고 단위 예. 화폐를 쓰거든요. 그런 얘기가 진짜 인류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유럽이 지금 네. 이 통합하는 게 어찌 보면 기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한 300년 넘게 민족 국가가 정책 결정의 기본 단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그 위에 유럽 차원을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잘 됐을 때는 예를 들면 경제가 순조로울 때는 통합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복지 충분해. 유럽 통합에서 경제도 잘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극우 정당이 세력을 확대하고 유럽 통합은 그동안에 이제 엘리트주의자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그린딜 어떻게 될 거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유럽에서 예. 극우 정당 나오면서.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네. 어떻게 될 거냐는 우리에게도. 그렇죠. 최소한 1, 2년은 유럽에서 이제 극우 정당이 나와서 그린딜은 진전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 통합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왔다 갔다 했다는 게 한 2걸음 앞으로 나가면 보통 1걸음 후퇴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집권해서 기후 위기 대응 무시하고 유럽도 이제 극우 정당이 들어와서 기후 위기 좀 천천히 가다 보면 계속해서 유럽 사람들이 지금 2%가 얘기한 대로 그럼 유럽은 뭐야?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과 군사력은 뒤떨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글로벌 이슈에 선도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끌어갈 거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린들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점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때 코로나 심각했잖아요. 그때 이제 메르켈 총리가 가장 강력한 리더였죠. 예. 그래서 그때 의미가 있었던 게 유로화 단일 채권을 처음 발행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동안에는 그냥 각국이 유로를 채택한 나라가 유로화를 발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로화 단일 채권은 뭐냐면 집행위원회에서 책임지고 말 그대로 단일 유로화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거를 발행해서 20년 동안 회원국이 나눠서 갖고 그거를 회원국이 지원해 준 거거든요. 이야. 그게 이제 유럽 쪽에 상당히 큰 의미가 왜냐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최대 위기 앞에서 그동안의 재정 통합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 각자 발행했는데 유로화 부채지만 네. 그리스 정부가 한 건 그리스가 그렇죠. 갚고. 독일 유로하고 채권하고 차이가 엄청났죠. 근데 그렇게 공동으로 하면 만약에 공동, 네. 만기 돌아오면 누가 갚아요? 그때 모여서 17일 아닙니다. 하자? 그때 다 그 정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이 경제 규모가 제일 크니까 그걸 나눠서 갚는 건데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유럽 재정 통합에서 획기적이었었거든요. 단일 유로 본드가 처음 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이제 기후 위기도 예를 들면 극우파가 많이 세력 확대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다가 언제까지 반대할 거냐 이거죠. 조금씩 이제 경제 나아지면서 유럽이 원래의 의미 우리는 그래도 규범을 선도하는 지역이었었고 이건 꼭 해야 된다. 우리는 미국과 다른 사회 모델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조금씩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도 내년 가을이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되려고 하는 걸 놓기 때문에 정권 교체돼서 훨씬 더 안정적인 연립 정부가 들어서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고 리더십이 그렇게 볼 수 있죠. 진통이고 노이즈이긴 하나 네. 원래 유럽은 그렇게 한 번씩 미끄러지면서 또 앞으로 가고 그랬었어. 네. 이거 자체의 방향성을 다르게 판단하면 좀 그건 다른 판단이 될 거야. 그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년 전에 2010년 때 유로존 경제 위기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그것도 나름대로 극복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그거 못지않은 위기였었는데 최초로 단일 유로 본드를 발행했고요. 자 그렇게 보면 제가 통합을 연구한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기본적으로 두 걸음 앞으로 나가면 한 걸음 후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먼 호흡, 긴 호흡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 왔거든요. 앞으로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 이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이게 대세 전환으로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경제력은 계속 쪼그라드는데 자기들도 G3 하나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뭔가 선도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기들 아젠다가 있어야 되니까 그 친환경 포기하고 나면 유럽은 더 비참할 거라서.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유럽은 당분간 1, 2년 동안은 리더십 공백으로 상당히 고전할까지 뻔하다. 예. 근데 그렇지만 친환경 그거 하려면 본인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국민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시범을 못 보이잖아요. 야, 이게 될까? 그래서 일단 그 탄소 국경세는 2026년부터 실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밖에서 지정된 거는 거니까 건너갈 수는 없고 그들이 조금 늦춰지는 건 뭐냐면 집행위원회에서 정책하고 법을 제안을 하는데 분위기를 보고 제안하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거 보나마나 다 거부당하는데 제안을 안 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분간은 눈치는 좀 볼 거다. 그렇죠. 제안 같은 거는 좀 꺼리고 우선순위에 좀 미뤄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유럽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시민민주주의 집행위원회가 다시 나오니까 경쟁력 강화입니다. 성장. 유럽도 어떻게든 성장을 끌어올려야 된다. 예. 그래요. 그게 사실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유럽의 27개 회원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보다 못합니다. 아니요. 그게 미국 주식이 거품이라는 증거로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면 독일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아직도 은행권에서 직접 조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거대 7개 기업의 주식 주가 시총보다 27개 회원국의 시총이 낮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를 흔히 하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있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대통령들이 자꾸 나이가 많아지고 예. 그러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는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젊은 정치인들이 나오는데 예. 우리도 젊은 정치인들이 가끔 나오기는 하나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여기는 네. 막 진짜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예. 막 그렇더라고요. 예. 그 저도 프랑스는 이번에 왜 프랑스 그래요? 놀라운 게 국민연합 민족연합이라는 게 원래 신나치 뿌리를 둔 정당인데요. 아버지가 했다가 딸이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당이 계속해서 조금 그
탈악마라고 그래서 그 색채를 많이 줄였고요. 요번에 총리 후보 물망이 되는 게 28살의 그렇다면서요? 조르당 바르델라인데요.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사람인데 그것도 그 정당에서 아주 의식적으로 키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백인 이민자전 받아서 참신한 젊은 이미지로 상당히 정당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 개선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 놀랐습니다. 28살의 총리라 지금 프랑스 총리는 30대 중반이거든요. 상당히 젊다고 그랬는데도 여기는 이제 20대 후반이 나왔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리낌 없이 좀 받아들이는 문화인가 봐요, 프랑스가. 네. 국민성 자체가. 뭐 프랑스는 보면은 뭐랄까요? 혁명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렇다 하더군요. 그래서 예. 일단 기존 질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자체를 뭐 특별하게 금기시하지 않고 네.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혼외 파트너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유럽의 각국한테 다 했는데 웬만한 나라는 아예 그건 안 되지 무슨 소리야가 많은데 프랑스는 그럴 수도 있지가 좀 더 많더군요. 네. 그래서 좀 독특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럽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유럽이 이제 뭐 바닥은 찍고 좀 올라오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또 이런 정치 이벤트가 있으니까 또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앞으로 뭐 유럽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래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예. 한 1년 정도 앞으로 놓고는 그래도 매우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매우 혼란스러울까요? 아니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경제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영국은 보수당 이제 노동당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겠죠. 정부 바뀌었으니까. 네, 정부 바뀌어서 진짜 친성장 아젠다를 얼마나 달성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의욕적으로 할 것 같고요. 프랑스는 이제 이틀 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 총리를 이제 국민연합에 사게 되면 대통령과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상당히 주목해서 봤던 것은 유럽의 선거에서 극우당이 제1당이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총선한 다음에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투자자들인가 기관 투자자들이 그 위험 요인을 반영했다고 좀 봤거든요. 이제 해석이. 자 그렇게 돼서 일단 프랑스 주식시장 이쪽에 투자하는 뭐 기관 투자가들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예를 들면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동거정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봤을 테고 그 위험을 다 반영했을 테고 또 극우정당에서 나오면 프랑스는 전력의 한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했거든요. 원자력을 상당히 더 많이 강화할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뭐 단기간 1년도로 보면 그런 쪽은 조금 좀 나아지지 않겠냐. 저는 뭐 주식 투자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교수님은 유럽 연구를 거의 뭐 일처럼 하시고 저 책도 뭐 굉장히 많이 내시고 그래서 사실상 그 유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기자들이 많이 또 질문도 하고 한때 또 기자 생활도 하셨으니까요. 예. 유럽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전문가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예. 안 교수님은 혹시 신께서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셔서 안병옥 너 요즘 고생 많이 하는데 예. 내가 유럽에 대해서 유럽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알려줄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해라. 그러면 뭘 묻고 싶으세요? 뭐가 제일 궁금해요? 안 교수님 시각에서 너무 의외의 질문인데 한 2035년 지금부터 11년 후에 유럽이 좀 경제가 많이 좋아졌을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11년 후. 근데 왜 그 경제가 궁금한 건 이해가 되는데 왜 2035년이에요? 뭐 5년, 10년 그걸 잡았을 때 저는 10년 후가 좀 궁금해요.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좀 시야를 좀 넓혀서. 예를 들면 경제가... 10년 후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최소한 몇 년 전부터 쭉 그렇게 경향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5년 후 경제야 대충 짐작이 되는데 그렇죠. 10년 후는 짐작의 범위는 넘어서는 것이니 경제가 좀 살아난다면 유럽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좀 더 또 이제 힘을 받을 테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높고 그 정도면 이제 우크라이나도 가입했을 터이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지금 27개인데 최소한 30개 나라가 넘고 보통 이제 유럽에 좀 가난한 발칸 국가들이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유럽 대륙이 러시아나 이쪽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예를 들면 이제 유럽 통합의 평화 프로젝트니까 예. 평화의 존이 많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보면 거고. 예. 근데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지지부진하고 어려울 거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계속 삐걱삐걱 혼란스럽구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교수님이 혹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지 말고 예. 유럽에서 나라 하나 딱 찍어서 이제 거기서만 살아야 돼. 예. 앞으로 남은 뭐 한 30년. 그런다면 어느 나라? 제가 앞으로 30년 남았다고 얘기해 너무 좋습니다. 구구팔팔 해야죠.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유럽 물어보는 분들한테 동유럽 쪽을 좀 많이 권하는데요. 동유럽 중에서 폴란드 쪽에 폴란드요? 폴란드가 제가 2019년 봄 6개월 동안 그 개원 교수를 폴란드 크라쿠프라고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옛날에 맞아 나치 수용소 있었던. 맞습니다. 그 거기를 꼭 가는. 네. 우리가 알고는 그 교황 바오로 2세가 거기서 주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가는 분들이 꼭 가는데 크라코프. 네. 네. 폴란드에서 크라쿠프가 제일 오래된 대학이 있고 거기에서 비엔나나 부다페스트가 3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삼각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주쯤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녹지도 많고 이 크라쿠프가 바르샤바로 수도가 하기 전에 500년 넘게 수도. 폴란드 왕조가 시작된 나라거든요. 시작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6개월 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여유도 있고 녹지가 꽤 많고 거기서 그냥 버스 타면은 바로 부다페스트 비엔나거든요. 갈 수 있고 한 네, 3시간 그냥 달리면. 동네 마실 다녀오듯이 다녀올 수 있고요. 저는 뭐 그쪽에서 좀 그래도 한 1, 2년 좀 살고 싶습니다. 혼자 계셨어요 거기 그때? 아유 같이 제가 가족들? 부인을 모시고 왔죠. 두 분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좋았다.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좀 거기서 가면서 저는 이제 동유럽이나 이쪽을 좀 더 많이 탐사하고 싶어서 서유럽은 그래 좀 많이 다녔고 동유럽 쪽에 관광지 말고 관광객들이 안 가는 동네. 호기심이 닿는 예. 곳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그 소원 빌어주는 분하고 이렇게 뭔가 좀 가끔 거래를 하니까 예. 그때 안 교수님 그쪽으로 좀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외의 도시였는데 사연이 있었군요. 폴란드의 크라코프. 예. 자, 가끔씩 그 유럽이 궁금할 때마다 모시는 분인데 오늘도 한동안 우리가 업데이트 못했던 유럽 소식을 아주 임팩트 있게 잘 전달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대구대학교 안병옥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